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최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 3년간 저희를 굉장히 괴롭혔었던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임상적 데이터, 이제 EEG와 MRI 등과 같은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생리학적으로 이 질병을 해석을 시도한 문헌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2편의 문헌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첫 번째 페이퍼는 코비드-19이 팬데믹에 접어들고 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대두되었던 게 단순한 호흡 부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증상이 좀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뇌기능 저하 그리고 발작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다라는 것이 이제 좀 큰 이슈였습니다. 특히나 이 발작과 같은 증상 중에서는 NCS 혹은 NCSE라고 하는 비경련성 발작 혹은 비경련성 발작 지속 상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은 이제 중증 환자에게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뇌질환 중증 환자에게서 이제 가끔 나타나는 발작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조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이제 심각한 뇌기능 저하 혹은 혼수 상태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제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NCS나 NCSE의 경우에는 다수가 이제 흔히 눈으로는 좀 알기 어려운 육안으로는 좀 알기 어려운 뇌기능 저하 혹은 비특이적 임상 증상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이 무증상 발작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EEG, 뇌파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는 EEG 모니터링을 통해서 코비드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이 시저, 발작을 디텍션함으로써 실제 코비드-19이 뇌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발작 현상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문헌입니다. 이 데이터는 뉴욕의 헬스케어 센터를 중심으로 약 4개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집된 데이터고요. 111명의 코비드-19 감염 환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EEG 모니터링 당시에 꽤나 위독한 상태였고요. 이 중 77%가 RCU,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급성 심부전 혹은 혼수 상태를 앓기도 했으며, 이제 정맥 진정제를 비롯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이토카인 스톰 치료를 위한 면역 치료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에필lep시, 스트로크와 같은 기타 뇌신경 관련 질환을 앓았던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클리니컬한 데모 데이터와 그리고 증상의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21개의 EEG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최소 24시간 이상의 레스팅 스테이트 EEG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시저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보통 시저 디텍션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특수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임상가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시저 발생 유무를 이제 판독을 했습니다. 총 111명 중에 일부 특수 조건에 의해서 제외된 약 11명을 제외한 100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전체 피험자의 약 57%가량이 전반적으로 뇌파 패턴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뇌파 둔화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뇌파 패턴을 모니터링하면서 뭐 기울기나 대칭 정도, 연속성, 반응성 등등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제 뇌기능 저하와 관련해서 판독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발작 이상 증상의 경우에도 약 한 30% 정도 EEG 레코딩상에서 나타났고 실제 시저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환자는 약 7%, 약 7명가량이 실제 EEG 레코딩상에서 발작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4명은 일전에 이제 시저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들이었고, 나머지 3명 또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뭐 의식의 변화나 신체적 움직임 등등을 판단으로 기반해서 임상적 판단 하에 이제 발작이 유발되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해당 페이퍼의 결과는 이렇게 굉장히 짧게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해당 페이퍼가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100명 이상의 다량의 EEG 데이터를 모아서 이 같은 트렌드를 읽어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꽤나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결과를 좀 요약하자면, 코비드-19에 감염이 되면 EEG 액티베이션이 다소 좀 둔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작으로 의심되는 뇌파 패턴이 감지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 같은 트렌드를 미뤄봤을 때 이 코비드-19이 어느 정도 중추신경계에 좀 급진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발작이 디텍션된 환자는 약 한 77%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비드-19에 의해서
이제 EEG 모니터링을 통해 시저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소 좀 드물다. 특히나 과거에 에필lep틱을 진단받았던 히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임상적으로 봤을 때 시저가 발생한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진단을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더더욱이 단순히 코비드-19에 의해서 시저가 발생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초창기에 리포트된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실험에 참여했던 111명의 환자 중에 약 12%만 이 실험이 끝날 당시에 그 회복을 하고 이제 퇴원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는 여전히 중증인 상태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탄탄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퍼는 앞선 문헌에서의 가장 큰 리미테이션인 이제 장기적 추적 관찰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퍼는 2022년에 게재된 이제 롱티튜디널 스터디에 관한 것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비드-19에 감염된 환자들 중 이제 상당수가 이제 만성적인 권태감, 이제 근육통, 수면장애, 두통, 기타 등등 다양한 증상들을 겪지만 그 중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장애인 것 같습니다. 다른 증상들은 좀 버틸 수 있지만, 좀 아프고 피곤하면 좀 버틸 수 있지만, 인지장애는 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인지장애는 이미 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 6개월간의 추적 관찰을 했을 때에도 인지장애는 회복 후에도 꾸준히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 상태고요. 한 코비드-19 감염 이후에 약 한 69%의 환자들이 이 인지장애를 경험을 하고 그 중에 또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뇌의 프론털 퍼레이털 영역에서 이제 대사저하증이라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사저하증은 말 그대로 이제 액티베이션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 피질의 대사저하의 경우에는 MRI 데이터로 관측을 했을 때 이제 화이트 매터 혹은 이제 뇌간의 손상으로도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코비드-19이 단순하게 이제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구적으로 뇌에 손상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가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선행 연구에서 본 것처럼 이제 코비드-19이 뇌파 패턴에 둔화 현상을 미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약 한 10개월에 걸쳐서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이제 코비드-19 감염 이후에 인지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뇌파 패턴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MRI 스트럭처는 어떠한지 그 뇌 활성도와 구조화적 변화를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한 문헌입니다. 여기서는 코비드-19에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이 된 40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고요. 이제 총 2번에 걸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복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먼저 베이스라인이 되는 데이터는 회복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 다양한 코그니티브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EEG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40명 중 36명을 대상으로 3테슬라 MRI 데이터를 측정을 했습니다. 팔로우업 데이터의 경우에는 10개월 이후에, 회복이 된 10개월 이후에, 즉, 첫 번째 실험 이후 8개월 이후에, 이제 동일한 코그니티브 태스크와 이제 EEG 측정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는 MRI 데이터는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군과의 대조된 비교를 위해서 정상인 또한 환자군과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성별을 매칭을 시켜서, 이제 MRI 데이터 36명, EEG 데이터 33명에 대해서, 코그니티브 태스크와 MRI 데이터 36명, 그리고 EEG 데이터는 그 중에서 33명 데이터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코그니티브 태스크의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 이것들 또한 큰 카테고리에서 거고 이 안에도 세부적인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아서 따로 열거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글로벌 코그니션, 전반적인 코그니션을 테스크할 수 있는 태스크 그리고 이제 워킹 메모리, 버벌 등등 다양한 다채로운 코그니티브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요. EEG 데이터의 경우에는 19개의 1020 시스템을 기준으로 19개 스캘프 EEG 채널을 통해서 약 20분간의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를 측정을 했습니다. 전설이는 다음과 같은 구간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이제 측정 당시 유입되었을 EOG와 같은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ICA를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EEG 패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를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후두엽 부분에 부착한 O1 그리고 O2 채널을 평균을 해서 추출한 알파 7에서 13Hz 대역에 대한 알파 대역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 평균 파워 스펙트럼을 산출해서 이제 개인별 IAF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또 다른 메저 중에 하나로 소스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 롤레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채널 레벨의 데이터를 소스 레벨로 변환을 시키고 이제 6개의 ROI로 구분을 한 다음 총 7개의 프리퀀시 밴드에 대해서 CSD라는 것을 산출을 했는데 이 CSD는 채널 레벨에서는 PSD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 풀어놓은 소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커넥티비티 분석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 ROI별로 이제 Linear Legged Connectivity라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커넥티비티 메저를 산출을 했습니다. MRI의 경우에는 3T MR 스캐너라는 걸 이용하고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브레인 티슈 볼륨 그리고 커넥티비티 어널리시스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fMRI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제가 앞으로 좀 필요하기도 해서 공부를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약간 교양처럼 MRI 데이터를 보는 방법 그리고 뭐 약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브레인 티슈 볼륨은 EEG에서 앰플리튜드 파워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좀 베이직한 분석 방법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의 부피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화이트 매터의 경우에는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데이터로 이제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륨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이제 이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뭐 환자 혹은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 어널리시스의 경우에는 이 WMH, 화이트 매터 하이퍼 인텐시티라는 것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WMH는 뇌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이트 매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호의 강도를 갖는 부분을 이제 하이퍼 인텐시티라고 하는데 하이퍼 인텐시티라고 하고 이제 피겨상에서는 보통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다음에 좀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어쨌든 요 WMH라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커넥티비티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크로스 섹셔널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첫날에 측정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으로 측정한 헬시 컨트롤과 페이션트 군 간의 비교입니다. 먼저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자군과 정상인 군 간의 데모그래피컬한 차이는 크게 나는 것이 없었어요. 이제 코그니티브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이제 당뇨가 아니죠. 고혈압의 유무에 따른 차이, 유무에 따른 이제 정상인과 코비드 환자 간의 이제 통계적 차이가 좀 나긴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난 것 같고 데모그래픽 상으로는 이 두 환자 간의 큰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그니티브와 사이키아트릭 캐릭터리스틱에 관한 결과인데요. A에 보이시는 그림은 발병 2개월 후에 환자들이 앓고 있는 코그니티브 장애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환자들의 이제 우울감이나 PTSD와 같은 정신병리학적 증상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장애의 경우에는 약 전체 피험자의 53% 정도가 하나 이상의 코그니티브 장애를 겪고 있고 그 중에 한 25%는 둘 이상의 멀티도메인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디프레션, PTSD 등의 정신질환적 측면에서도 약 28% 이상의 환자가 이런 정신병리학적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비교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 정상인 그룹과 환자 공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뇌파 분석에 관한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ROI를 구분을 해서 이제 파워값 CSD라고 한 소스 도메인 기반의 이제 스펙트럴 덴시티를 확인을 했을 때 델타 대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었는데요. 이 ROI 전 영역에 걸쳐서 정상인 대비 환자분에서 모두 다 이 CSD 파워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이제 커넥티비티 결과에서 또한 이제 환자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LLC 인덱스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이 CSD, LLC 모두 다 정상인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두엽 부근에서 산출했던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코비드-19 환자가 정상인 피험자에 비해서 낮은 앰플리튜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서 관련된 디스커션이나 해석은 없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환자분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러니까 어웨어니스 자체가 떨어져서 의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컨셔스니스가 맞는지 어웨어니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맑고 또렷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델타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집중과 좀 관련 있다고 알려진 알파 대역의 앰플리튜드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I 볼륨 분석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해당 이 컨트롤군과 페이션트 군 간의 볼륨 비교를 했을 때 이 화이트 매터에서 라이트 프론탈 그리고 라이트 프라이어탈 억시피탈 에어리어에서 정상인 대비 환자군에서 화이트 매터 볼륨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만큼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베이스라인에서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코릴레이션 결과입니다. 코릴레이션 결과는 환자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산출이 되었고 첫 번째로 EEG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입니다. 수행한 몇몇 코그니티브 태스크와 통계적으로 유효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델타 CSD ROI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수행했던 수많은 코그니티브 태스크 중에 이 두 가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약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크게 임팩트 있는 결과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MRI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행한 몇몇 일부의 코그니티브 태스크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 특정 ROI의 화이트 매터 볼륨이 있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행했던 무수히 많은 코그니티브 태스크 중에 단 두 가지에서만 이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EEG 분석에서는 이제 에피션시 태스크 그리고 익스큐션 태스크 그리고 MRI 데이터에서는 메모리와 관련된 태스크가 꽤나 유의미한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도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롱기튜디널 어널리시스인데요. 베이스라인으로 측정한 발병 후 2개월 시점에서 측정한 데이터, 그리고 이후 10개월 된 시점에서 측정한 데이터와의 비교 결과인데, 먼저 데모그래피컬 인포메이션에서는 이제 이 추적 조사에서 특별한 새로운 지문은 없었지만 환자의 약 한 18% 정도가 지속적인 무력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 및 정신질환 증상을 확인했던 결과에서도 이제 먼저 코그니티브 퍼포먼스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약 한 53%의 환자가 코그니티브 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중 25%는 둘 이상의 멀티도메인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10개월 이후에 다소 축소된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36% 이상의 환자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 사이치아트릭 캐릭터리스틱의 경우에는 거의 변함없이 비슷한 수준의 환자들이 여전히 이제 디프레션이나 PTSD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EG 데이터에서는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코로나 환자의 그 IAF 앰플리튜드 자체가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10개월 이후에 유의미한 증가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 델타 대역의 CSD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IAF의 앰플리튜드는 증가했지만 이제 델타 대역의 소스 레벨의 댄스 파워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 변화된 양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코릴레이션 결과에서도 기존의 EEG는 약 4개의 조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에서만 추적 관찰 이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TMTBA라는 코그니티브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델타 프리퀀시의 레프트 센트럴 템포럴 영역과의 코릴레이션이 기존에 이제 0.41 코릴레이션을 보였다면 10개월 이후에는 0.55 수준으로 조금 더 높은 강한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약 한 53%는 코비드 19이 해결된,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되고 2개월 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지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환자군에서의 파워 스펙트럼과 영역 간 그 코릴레이션 모두 정상인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인지장애는 환자의 약 한 36%가량이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를 제외한 나머지 인덱스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뇌파 파워와 연결성을 집중적으로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 IAF가 증가함에 따라서 컴펜세이터리 이펙트가 어디에 작용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참가자의 약 한 30%가 우울증과 또는 뭐 PTSD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10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증상은 그 자가격리로 인한 우울감 증가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약간 의심이 되는데요. 연령과 성별 그리고 각 개인별 성향과 같은 코릴레이션을 좀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MRI 결과였는데요. MRI에서 환자와 정상인 비교시 통계적 차이가 났던, 그러니까 볼륨적 차이가 났던 영역은 라이트 헤미스피어였습니다. 그런데 코그니티브 태스크의 코릴레이션을 확인했었던 영역은 레프트 사이드였기 때문에 약간 결과가 개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데요. MRI 결과 또한 팔로우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ROI 또한 EEG와 동일하게 나눌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 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델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인덱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파워, 뭐 델타와 관련된 다양한 메저들을 이용해서 이제 코비드 19의 심텀을 프리딕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지금 코그니티브 변화는 있는데 정신질환, 그러니까 우울이나 PTSD와 같은 정신적 질환의 개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뇌파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델타 대역은 변화가 없고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코비드 19의 코그니티브와 관련된 프리퀀시 밴드는 델타가 아니라 알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정신질환의 변화가 없고 델타 대역의 파워 또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디프레션과 관련된 EEG 프리퀀시 밴드 중에 하나가 델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그니티브와 굉장히 관련된 EEG 프리퀀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둘이 커넥션이 반대로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과를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EEG, MRI 그리고 다양한 임상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비드 19에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시도를 수행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조금 생소한 주제여서 전달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